압수수색은 검찰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 검찰 출신 고위직 3인방이 참석한 안가 회동에 대한 수사로 번지는 걸 검찰이 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봤다고 했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24시경 MBC와 한겨레 신문 등 언론사를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소방청장은 지시를 분명 받았다고 했습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경찰은 이 전 장관이 실제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CCTV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삼청동 대통령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세 차례나 검찰에 가로막혔습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인 4일 이상민 전 장관은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저녁 먹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던 겁니다. 송년 모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을 뺀 세 사람은 만남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12월 4일 외에 삼청동 안가에 갔다고 볼 정황이 없고 계엄 선포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안에선 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정황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증 확보를 사실상 고의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제 식구 감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 고위직 출신 3인방이 엮인 대통령 안가 회동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진술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전 비화폰 통화 내역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특히 비화폰은 군과 경찰 간부, 국무위원 등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인물들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등에게도 지급됐죠. 압수수색이 시급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더디기만 한 수사. 이유가 뭘까요? 구민지 기자입니다.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6시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서울행 KTX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전화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비화폰을 갖고 있냐, 그걸로 전화하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다시 전화하자 지금 어디냐, 몇 시쯤 도착하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비화폰을 쓰는 걸 김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과 비화폰으로 한 차례 더 통화한 뒤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이 국방장관에 취임한 뒤 이날 처음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도 계엄 해제 당일 처음 간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사실상 이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 셈입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또 안가 4인방 중 한 명인 김주현 민정수석과는 비화폰으로 10여 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 전 연락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비화폰은 계엄 국면 곳곳에 등장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6차례 받은 것도 비화폰을 통해서였습니다.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도 대통령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하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 어디도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내란 혐의를 두고는 앞으로도 서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면서는 가능한데 결국 검찰 의지에 달린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48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도 각각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쫓는 3파전 구도입니다. 이번 주말 충청과 영남, 다음 주말 호남과 수도권, 4대 권역별 경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일요일 27일에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데요. 비명계 주자들이 얼마나 득표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가 레이스에 나섭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후보가 앞서고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5 후보가 그 뒤를 쫓는 양상인데요. 오늘 22일 국민 여론조사로 일단 절반을 걸러내고 4명을 남기는데 3강에 이어 마지막 한 자리가 누구일지 관심이 높습니다. 최종 후보는 오는 29일이나 5월 3일 선거인단과 여론조사에서 과반 넘는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오는 대로 결정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당 경선 레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 측 외곽 싱크탱크 조직이 공식 출범하면서 이 후보의 경제 공약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도 AI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차별화에 나섰고 김동연 후보는 배낭을 메고 충청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세 후보가 나란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번 이재명, 2번 김경수, 3번 김동연. 선거 기호는 추첨으로 정해졌는데 현재 구도처럼 이 후보가 1번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승복을 약속하면서 정권 교체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헌정을 파괴한 그리고 국민을 배반한 저 세력들이 다시 이 나라에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경선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후보 측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출범했습니다. 전직 관료와 교수 등 500명이 앞으로 정책 밑그림을 그린다는 건데 첫날부터 AI를 앞세운 성장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3% 잠재 성장률, 4대 수출 대국, 5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 4, 5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후보는 불참했고 전현희, 이현주, 정성호 등 친명계 10여 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도 경제 공약을 발표했는데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큰 틀이 이 후보가 먼저 내놓은 공약과 같았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뒤집어 증세를 통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면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국가 투자 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서는 지금 17%대로 떨어진 조세 부담률을 22% 이상으로 원상 회복하고 높여야 합니다. 김동연 후보는 돌연 배낭을 둘러매고 캠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첫 순회 경선 격전지이자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으로 현장 유세에 돌입한 겁니다. 어대국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충청에서부터 변화의 돌풍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간 충청권 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지역별 경선 첫 결과는 오는 19일 토요일 공개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가장 바빠진 건 경선 후보들이 아니라 정작 경선에 불참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경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오 시장의 지지율을 흡수하겠다며 오 시장에게 만나자 밥 먹자 줄을 섰기 때문인데요. 경선 주자 중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선언도 나왔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1위 김문수 경선 후보와 오세훈 시장이 웃으며 손을 맞잡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시청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4시간 뒤 나경원 후보가 오 시장을 만났고 이어 안철수 후보가 오 시장을 찾아와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오후엔 유정복 후보도 찾아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제 저녁 가장 먼저 오 시장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채 하루가 안 되는 시간, 기념사진 속 오 시장 옆에 5 후보가 번갈아 선 겁니다. 후보들 손엔 한결같이 오 시장이 건넨 약자 동행 공약집과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USB 어디 갔어? 후보들은 저마다 오 시장과의 인연을 뽐냈고 얼마 전에도 사실은 식사를 같이 했었고 그동안 정책에 대한 교감도 많이 나눴었죠. 자신이 오 시장 정책을 더 잘 이해한다며 묘한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여기에 하나 이걸 드렸다고 하는데 별로 관심을 얼마나 가지는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공약을 했던 안심복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이 높다고 평가받던 오 시장이 경선에 불참하자 오 시장에게 손을 내밀며 지지율 흡수에 나선 겁니다.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절연 공개 선언도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윤심에만 기대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까? 광장의 인기에만 매몰되어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하실 겁니까? 한때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후보도 즉각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당내에선 불덩이로 움켜쥐고 뜨겁다고만 하지 말고 전임 대통령이라는 불덩이를 내려놓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도층 지지율을 노린 듯 오세훈 시장에게 달려갔던 다른 주자들은 윤석열 선긋기 요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로 세계 경제가 혼란한 가운데 우리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관세 협상을 치러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미 간의 협의가 다음 주 미국 현지에서 시작되는데 미국 측 압박에 끌려가는 건 아닌지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협상을 유난히 재촉하는 건 미국입니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우선 겨냥하고 있습니다. Usually the first person who makes the deal gets the best deal.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먼저 연락해 다음 주 통상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의 공식 협상이 다음 주에 이미 예정돼 있는데 사실상 2대2 회담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알래스카 LNG 개발을 비롯해 미국 측 관심사에 즉각 호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63조 원에 달하고 수익성도 가늠하기 어려워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큽니다. 무엇보다 권한대행이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선뜻 미국 측 요구에 호응하는 모양새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퍼주기 협상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백악관 경제의장이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퍼준 겁니까? 양보한 건 절대로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카드를 던져놓고 협상을 진행시켜서 원활하게 정권 교체를 통해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 협상 속도에 맞춰 대행 체제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룰 경우 차기 정부가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오늘도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정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첫 소식은 한덕수의 손편지라는 제목이네요. 한덕수 총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네, 이제 광주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단돈 1,000원이면 식사를 제공해주는 이른바 1,000원의 백반집이 있는데 그곳의 사장님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광주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 인근에 있는 이 1,000원 백반집을 방문을 하려다가 일정상 못하게 되면서 대신 손편지만 건넨 건데요. 편지에 보면 어머님에 이어서 따님이 15년째 운영하신다고 들었다. 감사 인사만 전한다고 썼고요. 이렇게 사비로 격려금과 식재료도 보냈습니다. 네, 그동안 정치권의 거센 차출론에는 침묵을 해왔는데 정작 행보를 보면 대선 주자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이 대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 출신의 총리가 호남부터 방문해서 서민을 격려하는 행보를 보인다.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들어보시죠. 출마할 속셈이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 떼야 합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셔야 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시선에도 한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울산을 찾아서 결식 아동들을 도와주는 다른 식당을 방문하는 이런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이게 과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일지.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죠. 이때까지는 관심과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홍준표도 모르는 홍준표 공약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가 오늘 본인의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우선 당시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네. 카드 수수료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이게 뭐라고 했지? 디지털 화폐. 좀 이따 나는 잘 모르니까 이명기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저. 아니, 왜 입퇴막을 하십니까? 네, 자신의 공약인데 잘 모른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특정 언론사를 또 피하는 모습도 보였네요. 그렇죠. 무슨 사실 어려운 전문 지식을 줄줄 깨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의 정책이고 본인의 공약인데 좀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죠. 이제 한편 캠프 대변인은 특정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소식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정치보복을 안 할 거라고 말했다는 소식은 어제 저희도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네, 바로 그 발언을 두고 오늘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인생사에서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많은 사람들은 보복을 당했다고 느낀다 이렇게 밝혔고 홍준표 후보도 문재인 때보다 10배는 더 보복할 거라면서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좀 강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쪽을 좀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 같네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공천권을 강하게 행사했다, 비명행사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고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이 후보는 최근에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듯합니다. 짙은 정장 대신에 최근에 연한 색상의 옷을 자주 입고 있고요. 머리도 갈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이려는 것 아니냐, 부드러운 인상을 연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지를 두고 공격을 하고 한쪽은 이미지를 다르게 연출해서 방어하고 이런 부분도 선거 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일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도심을 조사해 도로 아래 무려 329곳의 빈 공간을 관측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무너질 위험이 있어 4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는 긴급 등급인 곳도 38곳이나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급한 복구 작업을 마쳤다며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왔지만 MBC는 최근 커지고 있는 땅 꺼짐 위협을 감안해 해당 구간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조사 방식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발견되지 않은 구멍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원석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서울시의 지난해 집안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입니다. 집안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는 서울도심 1930km 구간을 조사한 결과
도로 아래에 무려 329곳의 공동, 즉 빈 공간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가 65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 28곳, 서초구 25곳, 중구 21곳, 송파구와 서대문구도 20곳이나 나왔습니다. 동대문구와 양천구, 금천구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로 세로 60-70cm 크기에서부터 크게는 1m 60cm가 넘는 구멍까지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8곳은 도로와 20cm 사이로 맞닿아 있어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만큼 4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는 긴급 등급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청과 인접한 이 도로 밑에서도 4시간 안에 즉시 복구를 해야 하는 긴급 등급의 땅속 빈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위험한 긴급 등급의 지하 구멍은 중구 8곳, 종로구 4곳, 강남구와 서대문구도 3곳이나 발견됐습니다. 3개월 이내에 복구가 필요한 우선 등급 공동이 115곳, 6개월 안에 고칠 필요가 있다는 빈 구멍도 서울에 156곳이나 확인됐습니다. 특히 광진구 군자역에서 아차산역으로 가는 4차선 도로에선 도로 아래 빈 공간이 19개나 무더기로 나왔는데 서울시는 지하철 굴착 공사가 진행된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빈 공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안 그래도 밑에 지하철이 이제 여기 2개가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싱크홀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로 아래 빈 구멍이 있으면 토사가 휩쓸려 무너져 내리기 쉽고 주변에 대규모 공사로 진동이 생기면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서울시는 조사 이후 329곳 중 247곳을 우선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38곳은 구멍을 막기 위해 넣어둔 채움제가 유출되며 복구 작업이 중단됐고 44곳은 지하시설물 파손 등을 우려해 아예 손도 대지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두께 20cm 미만으로 규격에는 미치지 않지만 구멍으로 확인된 부분도 85곳이나 됐습니다. 서울시는 내부 참고용 자료로 불필요한 오해를 조성할 수 있다며 도로 아래 구멍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왔는데 MBC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자료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복구가 안 된 곳은 지난해 12월 굴착 공사를 통해 메웠다며 다수 발견된 구간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자파를 땅속으로 보내 반사되는 신호로 감지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파수 한계로 전자파가 탐지할 수 있는 깊이가 2m 정도인 걸 감안하면 실제 도로 아래 빈 공간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과 서대문구 연희동 현장은 당시 조사에서 빈 공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실종자인 50대 남성이 사고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저녁 6시 반쯤 사고 현장에서 포스코 ENC 소속 노동자인 50대 실종자를 발견했으며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일주기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들은 기억을 공유하며 버텨왔습니다. 떠나간 아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모두의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알리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단원고 2학년 5반이었던 고 오준영 학생의 어머니를 이승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세월호가 올라오는 날 준영 군의 아버지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빨리 1초라도 더 가족들을 만나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하나하나씩의 진상규명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만나고 싶던 아들은 4월 23일 생일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엄마를 보러 올 것 같더라고요. 깨우면은 일어날 것 같아서 일어나 미역국 끓여줄게.
수학여행 때 들떠서 챙겨간 바지는 입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갈 때 이 바지를 갖고 갔어요. 이 바지를 입고 갔는데 이제 못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바지를 똑같은 걸 사가지고. 준영이 방엔 좋아하던 해바라기와 직접 이름 붙인 인형들이 11년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준영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이제 밤새 뜬 거고, 이거는 이제 준영이는 모르겠죠? 기억은 엄마를 자꾸만 돌아보게 만듭니다. 누가 뒤에서 엄마 하는데 내가 아닌 줄 알면서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게 준영이가 아닌 건 뻔히 알면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다니며 또래 학생들에게 그날의 기억을 전합니다. 이 엄마가요, 너무 걱정돼서요. 여러분 또 못 지킬까 봐서요. 엄마가 이렇게 세월호가 어떤 것이다 알리고, 나의 아픔이, 남은 자의 기억이 사회 안전망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그냥 슬픔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반복되지 않았다. 참사가 일어났어도 대처를 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달라지지 않는다면 참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배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기로 돼 있었어요. 어쩌면 저 단원고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모두의 아이들이잖아요. 아들을 기억하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모든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